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보시면요, x제랑 y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전 보완제 관계죠. 앞에 뭐 살짝 효용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완전 보완제 관계다 알 수 있고요. 두 제와 사이의 관계와 y제 가격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함수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요. max 효용함수 되는데, 자, x랑 y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3x와 5y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L자 형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얘와 얘가 같을 때가 바로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니까 3x 이꼴 5y 요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제약 조건을 써야 되는데 제약 조건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예산 제약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득을 M이라 그럴게. 소득을 M이라 그러고 X의 가격, X제 소비량, Y제 가격, Y의 소비량,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셔서 지금 뭘 푼다? 여기요. y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py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득은 200원이래. 그냥 원자 빼고 200이라고 쓸게요. 양쪽이 다 원, 화폐 가치로 돼서 원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x제 소비량은 10개래요. x제 가격은 8원이래요. 자, 그럼 주어진 값 보면 x제 가격은 8원이래요. x제 소비량은 몇 개라고? 10개래요. 자,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걸 y로 안 바꾸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요거 y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x가 지금 10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여기 10 이렇게 되니까 이게 30이니까 y는 6 아니겠습니까?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요거 y의 가격이잖아. 80 더하기 얘가 1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y제 가격은 2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자, 통화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 여러분, 오픈마켓이라는 게 이제 본드를 사고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건데, 어쩔 때 통화량을 늘립니까? 하면 본드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야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요게 답인 것 같네. 1번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재할인율이라든가 지급준비율 3번, 이거는 통화정책은 맞지만 통화량을 또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아닌 거지. 그리고 서민과 관련한 민간은행의 대출 한도 확대, 이것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이렇게 본드를 활용하는 거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900년대 후반 지속된 미국의 경제 호황은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IT 산업이죠. 인터넷이죠. 생산성의 증대라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공급 측면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강조하는,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쪽이 고전학파 되잖아요. 특히 1990년대 후반 되면 우리 알다시피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세고전 학파의 어떤 경기 변동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케인즈나 통화주의 다 옛날 얘기가 되겠고요. 뭐 합리적 기대 가설은 받아들였지만 여기서는 생산성의 증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여러분 세고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루카스를 중심으로 한 MBC 모형이 있고요. 여기서는 RBC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4번. 자, W1에 대한 A의 효용 함수가, 여러분 효용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모양 자체가 여기가 효용인데 여기가 W인데요. 이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험에 대한 기피자. 오케이. 자, 위험 기피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어떤 소득이 있으면 좀 뭔가 확실한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함수는 이렇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50% 확률로 10,000원을 주고 50% 확률로 빵원이 됩니다. 빵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10,000원, 여기 보시면 뭐 그냥 10,000원이라 쓸게요. 10,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때 효용 이 10,000원일 때 효용하면 이게 0이 4개가 돼서 루트 속에 들어가면 그냥 0이 2개 없어져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00원일 때 효용은 100 이렇게 되고 요때 효용은 빵 이렇게 됩니다. 우선 기계적으로 여기 보시면 50%의 확률로 10,000원을 주고 50% 확률로 빵원을 주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50%니까 둘 다 요 정 가운데 있겠지. 그러니까 기대소득은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50,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 5,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요때 효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루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루트 5,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루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자, 우선 첫 번째 기대 효용은 얼마인가 뭐 불어보세요 했는데 요거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복권 이게 L입니다. 기대 효용은 이렇게 씁니다. 효용의 기대치인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정신이 없었네요. 여기 보면 요거 값을 쓰셔야 되는 거지. 요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효용 만 요거일 때 효용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때 효용. 여기는 효용 제로일 때 효용. 기대 효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반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이라 쓸게요. 2분의 1일 때 여기 효용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하기 네,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빵이니까 어차피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용이다 그러면 5,000이 아니라 50 이렇게 되고요. 이건 기대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대치, 소득 또는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누군가 2,400만 원과 현금 L을 교환하자고 제의를 한다. 그럼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때 복권 L을 선택했을 때 효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현금 2,4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거 값을 집어넣으면 효용함수 2,400일 때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400 이렇게요. 뭐 계산해 보시죠. 자, 얘가 25 해가지고요. 얘는 다시 집어넣으면 2,500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루트를 없애지 마시고 얘를 제곱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요게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맞게 됩니다. 2번. 3번. A는 위험 기피자가 된다고 그랬죠. 위험 중립자는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리스크에 대해서 뉴트럴한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효용함수가 만약에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원점에서 밑에서 보면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험에 대한 선호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험 중립자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험 기피자고 요게 위험 중립자입니다. 요게 위험 선호자가 되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A에게 40% 확률로 100원을 주고 60% 확률로 3,600을 주는 복권. 또 여기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600, 여기 100원이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그때 여기 보시면 이걸 선택할까 보면은 역시 기대 효용, 효용의 기대치. 요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효용에 대한 기대치.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직접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러니까 100원을 줘. 100원의 효용. 이게 0.4야. 100원의 효용. 이렇게 써주시고 더하기. 그 다음 여기 60% 확률로 3,600입니다. 0.6 여기다가 3,6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M이라는 복권이야. L일 때 요거 이전의 복권과 어떻게 바꿀 생각이냐? 이전의 복권의 효용은 여기 보시면은 50이었잖아. 오케이, 이해 가시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4 66에 36이니까 60 곱하기 6 이렇게 되면 36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4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대 효용을 계산하면 이건 50이야, 이전 건. 얘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 선택하지 M을 새로운 복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효용함수 이렇게 나타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하는 요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리고 이제 보험시장에 연결해 가지고 공정한 보험료, 최대 보험료,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하는 거, 그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기계적으로 반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원화, 달러, 엔화, 현재 환율과 향후 환율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뭐가 더 평가가 절하되고 평가 절상될 것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환율을 보면 1달러가 원화 여기 보시면 환율 1,100원이고요. 엔화랑 비교하면 1,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화 1,100은 여기 보시면 1달러랑 이게 다 똑같잖아. 1달러는 여기 보시면 원화 1,100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엔화 110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앞으로 뭐 1년 후,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당연히 어떻게 돼? 1,100원이 110달러 하니까 1엔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원 이런 관계까지 알 수 있죠. 뭐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링크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랑 둘이 같고 1달러랑 110엔이기 때문에 110엔은 1,100원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산 우리가 1엔은 100원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080원이야. 원래는 1,100원이었는데 어떻게 돼? 환율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쭉 내려갔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원화의 가치는 쭉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제 엔화가 어디 들어가나 그것만 보시면 되겠지. 여기 보면 100엔당 원화 환율이 900원 이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됐다고 여기 보시면 이게 100엔당 요거 11 이렇게 1.1 나눠주게 되면 100엔당 1,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원화의 환율이 여기 다시 한번 쓸까요? 1,000원은
100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100엔당 900원 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엔화보다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엔화가 이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이렇게. 여러분 화폐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화폐 가치가 되게 높아. 그러면 우리나라 똑같은 100만 원 들고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보다 동남아 갈 때가 우리가 더 여행할 때 더 풍요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남아의 화폐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한 원화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강달러. 요즘 같은 경우가 그래. 달러의 파워가 되게 센 거야. 그럼 우리가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 똑같은 100만 원 들고 살 때도 살기 힘들어지지. 근데 이 케이스는 달러가 가장 낮고 엔화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제일 센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 물건 살 때는 부담이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소비하는데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될까? 일본객 관광 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일본인의 관광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한국 오고 싶은데 원화가 훨씬 더 세니까. 근데 엔화가 약세인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갈 때는 부담이 덜 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감소. 아니 여기 보세요. 일본보다 미국이 더 밑에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도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요거 달러로 만들어진 가격이 제일 싼 거야. 그러니까 한국산 물건이 제일 비싸요. 한국산이 제일 비싸고요. 여기요. 미국산이 가장 싸요. 미국산 제품이 가장 싸고 일본이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일본 자동차 미국 수출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엔화와 달러와의 관계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러가 이렇게 돼 있고 엔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가장 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거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제품이 제일 쌉니다. 일본산이 제일 싸다. 이렇게요. 요거 환율 살짝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달러당 요거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보시면 미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도 일본인들이 가기가 어려워. 그쵸?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계 나타내는 거는 시험장 가면 되게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 원화, 엔화 이런 것들 간의 위계 질서만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한번 보시면 달러,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여기 원화 가치가 제일 높은 거니까 평가 절상 제일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화의 가치가 평가해보니까 올라갈 걸로 앞으로 예상된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A국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거 1인당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소문자로 이렇게 바꾸면 10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축률이 30%고 스몰 s라고 쓸게요. 저축률이 30%고 감가상각률이 5%고 델타라고 쓸까요? 0.05라고 쓸게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1%고 얘는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5년 초에 A국의 1인당 자본량이 스몰 k가 100일 경우에 1인당 자본량은 얼마나 증가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1인당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스몰 k가 100일 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A국의 자본의 증가량은 1인당 자본량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요. 자, 요거 y는 fk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기 어떻게 됩니까? 10 루트 k예요. 10 루트 k. 예, 여기 10 루트 k죠. 그리고 저축률 이렇게 들어갑니다. S가 얼마야? S가 30% 0.3 이렇게 됩니다. SFK 이렇게 되니까 0.3에다가 요걸 넣어야겠네. 10 루트 K 네,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N 플러스 감가상각률 K 이렇게 되겠죠. 자, N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 0.01 감가상각률이 얼마예요? 0.05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0.01 더하기 0.05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1인당 자본량이 되었을 때 1인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 어떻게 됩니까? 여기고요. 그때 Y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를 집어넣고요. Y의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찾아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균제 상태라는 게 뭐야? 균형 상태라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정상 상태가 내 몸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더 뚱뚱해지지 않고 더 빼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델타 K가 제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균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균제 상태인데 지금 상태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이 균제 상태일 때 K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는 K가 100일 때 어떻게 되겠니?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균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가 K0라고 할게. 그러면 자본의 공급이 이만큼이고 자본의 니즈 필요야. 그러니까 얘는 델타 K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여기는 델타 K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태, 균제 상태는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균제 상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10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1인당 자본량이 얼마나 증가하겠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식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SFK 빼기 이렇게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과 K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 주어진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0.3 얘는 여기 보시면 10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죠? N은 얼마야? N은 여기 보시면 0.01 N은 0.01 델타는 여기 감가상각률 0.05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제로가 될 때 값을 찾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K가 100일 때 얼마가 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일 때야. 100일 때 오케이? 얘가 100일 때입니다. 100일 때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뭘 해야 되는가? 예,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균제 상태는 K 요쪽에 있는 K1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지금 상태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00이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이건 뭐 공식 암기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이 큰 흐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자, 17번 문제가 좀 기네. 자, A국은 포도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이다. 근데 포도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주의 균형 가격이 한 병당 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라는 게 교역이 없을 때는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요. 가격이 요거 되는 거야. 이게 포도주에 대한 Q라고 할까요? 수요 공급에 따른 얘기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이 얼마라고? 한 병당 20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균형 생산량이 3만 병이래요. 3이라고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3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A국은 포도주 시장을 전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요. 오픈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포도주 시장 개방한 이후에 국제시장 가격이 16달러. 요게 이제 이 나라의 도메스틱 가격이고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은 16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균형 거래량도 국내에서 5만 병으로 증가했으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소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5만 병으로 증가했으나,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국내 포도주 생산량은 여기요 1만 병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 3개 이렇게 찾은 거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 직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기업.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여러분 이게 비포 앤 애프터로 할까? 요걸 다 표현을 해볼까요? 표현을 다 해볼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고 여기를 D라 하고 여기를 E라 하고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비포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비포 상황에서 이거 많이 우리 했었습니다. 근데 또 계산 문제로 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비자 잉여는 교육하기 전에 여기서 결정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A 이렇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렇게가 생산자 잉여야. 그러니까 B 더하기 C 요게 생산자 잉여고, 둘의 잉여를 총합 사회적인 총 잉여는 A, B, C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 이후에 애프터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싸졌어요. A에다가 B, D, E 이렇게 더하는 거야. A, B, D, E. 오케이? 생산자는 가격이 싸지니까 국내에선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C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더하기 뺄까요? 더하기 빼고 합시다. 빼고 BC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는 게 관심입니까 하면 변화의 크기를 볼게요. 변화의 크기.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 여기 B, D, E만큼 커집니다. B, D, E만큼 커지고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BC에서 C로 감소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B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면 D와 E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게 바로 교육을 통한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야. D와 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국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과 같다? 여기요? 그러니까 요거랑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얼마야? D2랑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B만큼이 감소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1 곱하기 4,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생산자 잉여 감소의 크기인 B는 사다리꼴의 면적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쪼개서 할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어떻게? 여기 높이는 4 곱하기 여기 1 더하기 그 다음 여기 삼각형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요거 이렇게 계산해야지. 2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4 그 다음 요거 높이 요거 나타내는 거 여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크기 B와 D와 2를 계산해야죠. 여기 D 플러스 2는 이렇게요.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거 4 곱하기 요 높이가 4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요 사다리꼴의 면적 B와 D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림을 좀 대략 좀 정확하게 그리면 좋은데 뭐 식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얼비슷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다음 니은. 자, 이게 맞고 자,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 다시 D와 E 요거 크기고요. 국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어떻게 돼? BDE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의 절반이다. 그러네.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B와 D가 같다라고 하면은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당연히 딱 절반이다. 사실 이게 느낌이 기억하고 니은이 동의어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답이 안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이거잖아. BDE. 그쵸? BDE.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이거잖아. 아니죠.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크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디귿은 당연히 답이 아니야. 우리가 할 때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딱 봐도 기억 니은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눈에 원래 들어옵니다. 소비자 잉여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 증가분 중에서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무역의 이득. 근데 이제 생산자는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득 본 사람의 혜택과 그리고 피해 본 사람의 손해를 가만히 보면 혜택이 더 크니까 자유무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틀린다고. 사실은 디귿을 제거해버리면 시험장에서는 이게 디귿을 날리면 답이 1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서대로 보려고 그림 그리고 해서 여기서부터 막 따져서 면적을 했는데 살짝 계산하지 않고 먼저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아. 그래서 디귿이 완벽하게 틀렸잖아. 그럼 디귿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계산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운 좋게 하나만 이렇게 줬잖아 출제자가.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찍더라도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연습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내생적 성장 이론은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이론의 대안으로, 그쵸? 뭐 헤로트 도마 모형에서 신고전학파의 솔로 모형이 있는데 솔로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이런 뭐 저축률,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런 저축률 이런 것들은 약간 신고전학파 모형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뭡니까? 경제 내부적인 널리지, 외부성, R&D, 인적 자본 이런 거니까 이거지 뭐. 그냥 사실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현재 한국과 미국의 연간 이자율이 4%와 2%가 있고요. 1년 후에 예상 환율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 IRP 이걸 나타내는 이자율 평형설 요걸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이렇게 있고요. 요 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T기의 현재 환율이고 T 플러스 1기의 미래 환율에서 현재 환율을 뺀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이자율이 얼마야? 4%가 되겠습니다. 얘가 4%라는 뜻이야. 4%.
미국의 이자율은 2% 되겠습니다. 2%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예상 환율이 1122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1년 후에 예상되는 기대 환율이야. 얼마라고요? 1122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푸는 거지 뭐. 요거 푸는 겁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릭 하시면, 아니면 이제 숫자 살짝 집어넣으시면 1100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직접 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1000원, 1100원, 1200원 이렇게 큰 숫자로 해가지고 약간 감을 잡아서 찍어서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긴 한데, 이 경우는 조금 디테일하게 계산을 좀 하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의 생산량에 따른 사적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비용. 거기 보니까 요게 괴리가 발생했잖아, 괴리. 여러분, 우리 한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MC에 영향을 주게 되면 영향이므로, 자, 이거는 생산에서의 외부성이 발생한 겁니까? 소비에서의 외부성이 발생한 겁니까?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한 거지.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 것을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자, 근데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로운 외부성이냐, 긍정적인 외부 경제냐, 아니면 해로운 외부성이냐 봐야 되는데, 아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할 때 비용 이제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PMC보다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훨씬 더 커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해로운 외부성이지. 해로운 외부성.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고, 해로운 외부성은요 우리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여러분 여기가 사회적 최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소셜이다 해가지고 S라고 이렇게 스몰 S를 쓰는데, 프라이빗 최적은 여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최적보다 과다 생산되는, 과잉 생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성이 나올 때 여러분 암기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암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생산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로운 외부 불경제죠.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산과 관련한 것은 MC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해롭다라는 것은 뭐가 해로운 거예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편익이 감소하게 되면 그게 해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생산 과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MC의 차이가 둬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건 안 할 건데 살짝만 보시면 소비 과정에서 해롭다, 편익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하락하는 거야. SMB가 하락하게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그래서 간단합니다. 3번에 보시면 생산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생산에서 발생한 거야. 시장의 생산량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낮다가 아니라 그래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역시 한 절반 정도가 계산 문제, 어려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좀 쉬운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계산 문제 초점 맞춰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